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아침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 남편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 3,800원. 이혼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저한테 이 돈을 보낸 걸까요? 그 3,800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됐을 때 저는 웃음이 나오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8살 한지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요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오늘 아침에 받은 그 3,800원 때문입니다. 제 10년 청춘의 마지막 대가였던 그 돈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요. 저와 전 남편 민준이는 25살에 만났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MT에서 처음 봤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그냥 그랬어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잘생긴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자리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 와서 말을 걸었을 때 눈빛이 진지했어요. 다른 남자애들처럼 가볍게 작업 거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저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렇게 시작된 연애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민준이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지방에 있는 평범한 사립대 국문과 학생이었어요. 학교 이름만 들으면 다들 민준이가 더 똑똑하고 앞날이 밝다고 생각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더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건데 말이에요. 대학 3학년 때부터 민준이는 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행정고시요. 주변에서 내가 그 정도 학벌이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부추겼대요. 민준이 부모님도 아들이 고시에 붙어서 고위 공무원이 되는 걸 굉장히 원하셨고요. 그때부터 민준이는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때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민준이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민준이가 독서 실비가 부담된다고 하면 제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내줬어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였는데 제 알바비가 한 달에 80만 원 정도였으니까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꿈을 이루도록 돕는 게 행복했거든요. 졸업하고 저는 운 좋게도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직이었고 초봉이 2,5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 신입사원 치고는 괜찮은 연봉이었죠. 민준이는 저보다 한 살 위였고 대학 졸업하고 1년째 고시 공부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준이가 저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독서 실비만 제가 냈는데 나중엔 민준이 생활비까지 제가 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민준이 부모님이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민준이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월세방을 얻어서 우리 둘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정식으로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사실상 동거였죠. 27, 26이었으니까 주변에서도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이었는데 보증금은 제가 대학 시절 모아둔 돈이랑 부모님께 조금 받아서 나련했어요. 월세랑 생활비는 물론 제가 다 냈죠.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매년 고시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위로했죠. 괜찮다고 내년에 붙으면 된다고. 민준이도 그럴 때마다 미안해했어요. 꼭 붙어서 몇 배로 갚겠다고 나중에 내가 일 안 하고 집에서 놀아도 될 만큼 벌어오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제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랬는데 저는 30이 다 되도록 월세방에서 살면서 남자친구 뒷바라지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도 걱정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그 사람 공부시킬 거냐고, 벌써 몇 년째냐고. 하지만 저는 민준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 나이 30살 되던 해 저는 회사에서 대리로 진급했어요. 연봉이 3,500만 원 정도로 올랐죠. 그 돈으로 저는 더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요. 민준이가 고시에 붙으면 바로 결혼하자고 약속했거든요. 저는 매달 150만 원씩 적금을 넣었어요. 나머지 돈으로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민준이 독서실비 내고 민준이 교재비 대주고 그러면 제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제 나이 31살, 민준이 나이 32살 되던 해에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고시 공부를 그만두고 취업하겠다고. 5번이나 떨어졌는데 이젠 자신이 없다고, 그리고 나도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제 민준이도 돈을 벌면 우리 형편이 나아지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허무했어요. 지난 7년 동안 제가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뭐였나 싶은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제가 민준이한테 쓴 돈이 대충 8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독서실비, 생활비, 책값, 월세 절반으로 친 금액까지 합치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민준이한테 괜찮다고, 오히려 잘 결정했다고 말했죠. 이제 우리 둘이 같이 벌면 되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그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정말 고맙다고,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민준이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생각보다 빨리 중소기업 한 곳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영업팀이었는데 연봉은 3천만 원 정도였어요. 제 연봉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민준이도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는 그해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거의 제가 다 했어요. 민준이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빴거든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주말마다 스드메도 알아보고 신혼집도 알아봤어요. 신혼집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전세 2억 원짜리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2억 원 중에서 제 적금이 6천만 원, 제 부모님이 3천만 원, 민준이 부모님이 1,000만 원 대주셨고 나머지는 대출받았죠. 결혼식도 작게 했어요. 하객이 양가 합쳐서 100명 정도였고 식장 대관료랑 음식값 합쳐서 2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도 거의 제가 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민준이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목돈이 없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이제 결혼하면 우리 돈이 따로 있나 싶었죠. 결혼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부부가 됐다는 게 실감났고 민준이랑 같은 집에서 합법적으로 산다는 게 좋았어요. 민준이도 회사 일에 적응하면서 열심히 일했고요. 저는 여전히 제 회사에 다니면서 살림도 챙겼죠. 요리는 제가 주로 했고 설거지는 민준이가 가끔 했어요. 빨래는 제가 다 했고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반년쯤 됐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민준이가 다니던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인수합병된 거예요. 재벌 그룹 중 하나인 큰 기업이었는데 그 회사가 민준이네 회사를 통째로 사들인 거죠. 그러면서 직원들 중에서 일부를 본사로 데려간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운이 좋게도 본사 기획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영업사원에서 갑자기 대기업 기획팀 대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연봉이 확 올랐어요. 4,500만 원이요. 제 연봉이 3,300만 원 정도였는데 민준이가 150만 원 정도 더 버는 거였죠.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민준이한테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했죠.
이제 우리 형편이 나아지겠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혼자 버느라 힘들었거든요.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했으니까요. 이제 민준이가 저보다 더 벌게 됐으니 좀 여유로워지겠지 싶었죠. 그런데 민준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어요. 예를 들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가 차려놓은 밥을 먹으면서 이제 자기는 대기업 다니니까 사내 식당 음식이 훨씬 맛있다는 둥, 회사 동료들이 다 어디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들이라는 둥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냥 회사 이야기를 하는 거겠거니 했어요. 신기하고 좋으니까 저한테 말하고 싶은 거겠지 싶었죠. 그런데 점점 그런 얘기가 잦아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 회사를 은근히 깔보는 듯한 말투로 바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저녁 먹으면서 회사 얘기를 했어요. 팀장님이 승진하셨다는 얘기였는데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거기는 승진도 느리냐고, 자기네 회사는 3년 차만 되면 거의 다 과장 단다고, 그러면서 나도 빨리 이직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민준이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다고 여기서 계속 다닐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민준이가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승진이 느릴 텐데 괜찮겠냐고, 자기는 빨리빨리 올라갈 건데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나중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가 절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창피해서 하는 말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싶어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결정타가 온 날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저희는 시부모님께 생신 선물을 드리기로 했는데 민준이가 갑자기 백화점 명품관에 가자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우리 형편에 명품을 살 여유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적당한 거 사드리면 안 되냐고 했더니 민준이가 말했어요. 나는 이제 대기업 기획팀 대리인데 어머니한테 싸구려 선물 드릴 수 없다고. 자기 체면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 50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 지갑을 샀어요. 민준이가 카드 긁긴 했는데 그 카드도 어차피 우리 공동 통장이랑 연결된 거였으니까 결국 제 돈도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제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우리도 친정 부모님께 비슷한 수준으로 선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준이한테 이번엔 친정 부모님 선물 사러 가자고 했죠. 그런데 민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샴푸 세트를 나눠줬는데 그걸 드리면 안 되겠냐고요.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장난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민준이 표정이 진지한 거예요. 진짜로 그 생각인 거죠. 저는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한테는 50만 원짜리 명품 지갑 사드리면서 친정 어머니한테는 회사에서 공짜로 받은 샴푸 세트를 드리겠다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당신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가 다르냐고. 그랬더니 민준이가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자기 부모님한테 더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내가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으면 내가 더 벌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졌죠. 당신이 지금 150만 원 더 번다고 이러는 거냐고, 그 150만 원이 그렇게 대단하냐고. 그랬더니 민준이가 하는 말이요. 1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냐고, 1년이면 1,800만 원 차이라고,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기업 기획팀에서 일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죠. 회사 동료들이랑 어울리고 골프도 배워야 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자기 연봉에 맞춰서 자기가 쓸 돈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했어요.
이제부턴 각자 버는 돈에 비례해서 생활비를 내자고. 자기가 4,500만 원 벌고 제가 3,300만 원 버니까 생활비를 6대 4로 나눠내자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생활비 중 60%를 내고 저는 40%를 내는 거죠. 저는 처음엔 그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부부가 각자 번 돈으로 생활비를 나눠낸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는 진지했어요. 이게 공평한 거라고, 자기가 더 벌면 더 내는 게 맞지만 자기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돈을 전부 생활비로 쓸 순 없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니, 제가 졌다고 해야 할까요? 민준이가 워낙 강하게 주장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달 생활비를 6대 4로 나눠내기 시작했죠. 생활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민준이가 120만 원 내고 제가 80만 원 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이상한 게 생활비는 나눠내면서도 집안일은 여전히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요리, 설거지, 빨래, 청소 전부요. 민준이는 주말에도 회사 사람들 만나러 나가거나 골프 연습장 가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참다 못해 물어봤어요. 생활비는 각자 버는 만큼 나눠내면서 집안일은 왜 나만 하냐고. 그랬더니 민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나보다 150만 원을 더 버니까 그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서 쉬면서 재충전해야 하고 나는 집안일을 더 많이 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당신이 150만 원 더 번다고 해서 당신이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냐고. 그럼 내가 당신보다 돈을 더 벌면 당신이 집안일을 다 할 거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민준이가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보다 더 벌어봐라. 그럼 내가 집안일 할게. 근데 내가 나를 따라잡을 수 있겠어. 나는 대기업이고 너는 중견기업인데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못 봤던 거구나.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거구나. 7년 동안 제가 이 사람 뒷바라지하면서 들인 돈과 시간과 정성이 아까워서 계속 참고 넘어갔던 건데 이제 와서 이 사람은 자기가 150만 원 더 번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민준이는 옆에서 코골며 자는데 저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행복했던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처음 몇 달, 그것도 제가 착각했던 건지도 몰라요. 민준이는 이미 그때부터 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뒤로도 민준이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 친구들 만나는 것도 은근히 제지했어요. 자기는 회사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면서 저보고는 친구 만날 시간에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하면 그럼 이직하든가 아니면 집에서 쉬든가 하라고 했어요. 자기 혼자 벌어도 먹고 살 만하다고요. 근데 그게 저를 배려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저보고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이나 하라는 거였죠. 그러면 자기는 밖에서 마음껏 일하고 돈 벌고 저는 집에서 뒷바라지나 하고요. 7년 동안 제가 민준이한테 해줬던 것처럼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민준이 회사에서 워크숍을 간다고 했어요. 1박 2일로 제주도에 간다고 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돌아온 날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워크숍 기간에 제주도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카드를 긁은 거예요. 20만 원 정도였는데 시간을 보니까 저녁 9시쯤이더라고요. 회사 워크숍인데 개인 카드로 20만 원을 쓴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민준이는 처음엔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었다고 둘러댔어요. 근데 제가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실토했어요. 회사 여자 후배랑 둘이 저녁 먹었다고요. 그 후배가 워크숍 기간에 힘들어해서 위로해 주려고 따로 밥 사준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말이 되냐고 따졌죠. 기혼남이 여자 후배랑 둘이 저녁 먹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것도 20만 원이나 쓰면서요. 그랬더니 민준이가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자기는 대기업 선배로서 후배를 챙긴 것뿐이고 이런 게 회사 생활에서 중요한 건데 나는 중견기업 다녀서 모르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결혼은 끝났구나. 더 이상 이 사람이랑 살 수 없겠구나. 7년 동안 뒷바라지한 제 청춘을 돌려받을 순 없지만 앞으로 더 낭비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는 민준이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민준이는 처음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태도가 또 바뀌었어요. 갑자기 잘못했다고 앞으론 잘하겠다고 빌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봐 그러는 거였어요. 저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산 분할 청구를 준비했죠. 우리 집 전세금이 2억 원인데 그중 제가 낸 돈이 6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제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민준이 뒷바라지한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라고 주장했고요. 민준이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집 전세금은 반반 나누자고 했어요. 자기도 생활비를 냈으니까 기여한 게 있다고 주장했죠. 법정 싸움은 1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그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매일 변호사랑 통화하고 자료 준비하고 법원 오가고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스트레스로 살도 10kg이나 빠졌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7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랑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다 모았어요. 통장 내역, 카드 내역, 심지어 민준이가 독서실 다닐 때 끊어준 회원권 영수증까지 다 찾아냈죠. 그리고 민준이가 저한테 한 말들, 문자 메시지들,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다 제출했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게 민준이가 제주도에서 여자 후배랑 둘이 밥 먹은 것에 대한 증거였어요. 카드 내역이랑 그때 민준이가 저한테 보낸 거짓말 문자들을 다 제출했죠. 변호사가 그게 결정적이라고 했어요.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요. 재판은 결국 제가 이겼어요. 판사는 제가 결혼 전 7년 동안 민준이를 경제적으로 지원한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민준이의 모욕적인 발언들과 부적절한 행동들도 인정됐죠. 결과적으로 전세금 2억 원 중에서 제가 1억 3천만 원을 가져가고 민준이는 7천만 원만 가져가게 됐어요. 위자료는 양쪽 다 청구가 기각됐고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법원 밖에 나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시원하면서도 허무했어요. 10년 연애에 3년 결혼, 총 13년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더 늦었으면 더 힘들었을 테니까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자격증을 땄어요. 요가 지도자 자격증이요. 그리고 제가 받은 1억 3천만 원 중 일부로 작은 요가 센터를 열었어요. 강남도 아니고 제가 살던 동네 근처 상가 2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평수도 20평 정도밖에 안 됐고요. 하지만 저는 그 공간이 너무 좋았어요.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처음엔 회원이 별로 없었어요. 홍보도 거의 안 했고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만 받았죠. 근데 신기하게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요가가 편하고 좋다고요. 저는 회원들을 가르치면서 제 얘기도 조금씩 했어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겨냈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회원이 50명 정도 됐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저는 만족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거든요. 돈은 전 회사 다닐 때보다 적게 벌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요. 민준이 소식은 가끔 들려요. 공통으로 아는 지인한테서요. 민준이가 다니던 대기업이 몇 년 전에 구조조정을 했대요. 그때 민준이도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었는데 잘 안 됐대요. 나이도 있고 대기업 출신이라 연봉 기대치가 높아서 중소기업에선 안 받아준대요. 결국 민준이는 지방에 계신 부모님 집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부모님이 전통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빚도 갚고 있대요. 부모님 빚이 꽤 있었나 봐요. 민준이가 대기업 다닐 때 그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어요. 저한테 150만 원으로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싶었죠. 근데 또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래도 10년을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오늘 아침이에요. 핸드폰 알림이 울렸고 화면을 보니 민준이 이름으로 3,800원이 입금된 거예요. 저는 처음엔 뭔가 싶었어요. 민준이가 왜 갑자기 저한테 돈을 보낸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마 법원에서 정리 안 된 게 있었나 봐요. 우리 명의로 된 공동 계좌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혼할 때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뒤늦게 발견된 거겠죠. 그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이 3,800원이었던 거예요. 그 3,800원을 보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13년의 관계가 제가 쏟아부은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민준이의 오만함이 그리고 저의 청춘인 결국 3,800원으로 정리된 거예요. 저는 옷을 입고 집 앞 편의점에 갔어요. 그리고 3,800원으로 살 수 있는 걸 찾아봤죠. 젤리 한 봉지가 3,500원이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고 계산했어요. 잔돈 300원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죠. 집으로 걸어오면서 젤리를 하나 꺼내 먹었어요. 달콤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바로 김민준 당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성공의 최종 값어치였다고. 150만 원으로 저를 무시하고 대기업 다닌다고 잘난 척 하더니 결국 3,800원으로 끝난 거죠. 저는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요. 제 공간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회원들한테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돈은 적게 벌지만 마음은 부자예요. 요즘 가끔 생각해요. 만약 민준이가 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민준이가 대기업 들어가고 나서도 저한테 고맙다고 내 덕분이라고 말해줬다면요. 만약 민준이가 150만 원으로 저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걸 잊지 않았다면요. 아마 우리는 지금도 함께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랬다면 저는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저는 여전히 제 꿈을 포기하고 민준이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민준이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걸 제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걸 늦지 않게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더 늦었으면 더 힘들었을 테니까요. 요가 센터에 오시는 회원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한테 무시당한다고 시댁에서 힘들다고 이혼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해줘요. 저도 그랬다고 근데 결국 해냈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요. 물론 이혼이 정답은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이혼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지속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들인 게 아깝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저는 이혼 후에 심리 상담도 받았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13년 동안 민준이한테 베풀었던 사랑과 헌신은 결코 헛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제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앞으로 만날 사람한테도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거라고요. 다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줬던 게 문제였을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제 자신한테 먼저 주라고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를 위한 일들을 많이 해요. 좋아하는 요가를 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요.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민준이 눈치 보느라 친구들 자주 못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어요. 요가 센터에 오시는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소개팅을 시켜주셨어요. 그분 남동생이래요.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린데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신대요. 한번 만나봤는데 괜찮았어요. 민준이랑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더라고요. 아직 사귀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에요. 이번엔 급하게 서두르고 싶지 않거든요.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제 자신도 제대로 알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고 싶어요. 예전처럼 사랑에 눈이 멀어서 상대방의 문제를 못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분도 저의 과거를 알아요. 제가 이혼했다는 것도 알고 왜 이혼했는지도 대충 알아요. 그런데도 괜찮대요. 오히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성숙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위로가 됐어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분이랑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가 다시 누군가를 만날 용기를 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생각해요. 민준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지방 전통시장에서 부모님 가게 일을 도우면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후회할까요? 그때 제게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제 탓을 할까요? 제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제가 자기 수준을 따라오지 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사실 뭘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이제 민준이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민준이한테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준이가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도 제가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아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저를 위해 민준이를 떠나보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요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들은 다들 자기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깊은 곳엔 누구나 아픔이 있어요. 이혼한 사람, 사별한 사람, 실직한 사람, 사업 실패한 사람,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가 수업을 하면서 회원들한테 말해요. 우리가 여기 모인 건 그냥 운동하러 온 게 아니라고, 각자의 아픔을 치유하러 온 거라고요.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도 같이 치유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응원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회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뿌듯해요. 제 아픔이 다른 사람한테 위로가 된다는 게 감사하거든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요. 3,800원으로 산 젤리를 다 먹고 나서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서랍장을 열어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판결문이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제 13년의 결론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 서류를 다시 서랍장에 넣었어요. 이젠 볼 필요 없으니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니까요. 저는 지금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저희 요가 센터 이름은 힐링숨이에요. 숨을 쉬면서 치유된다는 의미죠.
회원분들이 이 이름이 참 좋다고 하세요. 저도 좋아요.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이거든요. 센터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걸어뒀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이 문구를 볼 때마다 힘이 나요. 제가 민준이랑 헤어지기로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아서요. 요즘은 회원 수가 점점 늘어서 2층 공간이 좀 비좁아요. 그래서 내년쯤엔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할까 생각 중이에요. 물론 돈이 더 들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4년 동안 열심히 모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안에 요가 지도자 2급 자격증도 딸 거예요. 1급까지 따면 나중엔 지도자 양성 과정도 운영할 수 있대요. 그럼 제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생각만 해도 설레요. 민준이랑 결혼했을 때는 제 꿈이 없었어요. 그냥 민준이 뒷바라지하면서 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꿈이 있다는 걸요. 그걸 찾는데 38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상대방한테 무시당하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그래도 헤어지지 못하고 버티는 분들이요. 그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해도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가 당신을 병들게 한다면 떠나는 것도 용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나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13년을 함께한 사람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그동안 들인 게 아깝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고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망설여지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더 많은 걸 잃어요. 시간도 돈도 건강도 자존감도 다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세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서 벗어나세요. 그게 당신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이혼하고 나면 처음엔 힘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자는 것도,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것도 다 낯설고 외로웠어요. 가끔 민준이 생각도 났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해져요. 그리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돼요. 결혼 생활 때는 몰랐던 나의 모습들을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제가 요가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한다는 걸 알았죠. 민준이랑 살 때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가요. 멀리는 못 가고 주변 도시로 1박 2일 정도로요. 혼자 기차 타고 가서 혼자 맛있는 거 먹고 혼자 구경하고 와요. 처음엔 혼자 여행하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누군가랑 같이 가면 불편할 것 같아요. 요가 센터 회원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실 수 있냐고요. 저는 그분한테 말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다고 이혼하고 나서 배운 거라고요. 나쁜 관계에서 벗어나면 저절로 긍정적으로 변해요. 더 이상 누군가한테 상처받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민준이가 저한테 보낸 마지막 3,800원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그 돈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민준이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성공의 최종 값어치? 제 10년 청춘의 대가? 우리 결혼의 마지막 흔적?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건 제가 제 인생을 되찾은 시작점이에요. 3,800원으로 산 젤리를 먹으면서 저는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는 걸 느꼈거든요. 더 이상 민준이한테 얽매이지 않는 온전히 제 것인 인생이요.
그래서 저는 그 3,800원에 감사해요. 민준이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 돈이 저한테 큰 의미가 됐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완전히 정리됐구나 하는 걸 확인시켜준 돈이니까요.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요가 센터가 더 커질까요? 새로 만난 그분이랑 잘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생길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모르는 게 오히려 설레요. 제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미래니까요. 민준이랑 살 때는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 뒷바라지하면서 살다가 아이 낳으면 아이 키우고 그러다가 늙는 거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제 미래는 제가 선택해요.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다요. 이 자유가 좋아요. 무섭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실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 선택이니까 후회는 없을 거예요. 적어도 누군가 때문에 희생하는 삶은 아니니까요. 요가 센터 문 앞에 종이 하나 붙여뒀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곳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입니다.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평온함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회원분들이 그 문구를 보고 좋아하세요. 저도 그 문구가 좋아요. 제가 쓴 거지만요. 제 공간에 제가 쓴 문구를 붙여놓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민준이랑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에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민준이가 변하지 않고 계속 저한테 잘해줬다면 어땠을까요? 이혼하지 않았다면요. 그럼 저는 지금도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하면서 민준이 뒷바라지하면서 살았겠죠. 불행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복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 꿈을 이루지도 못했을 거고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민준이한테 감사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민준이가 변해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민준이를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통해 제가 더 강해졌으니까요. 오늘 저녁에는 요가 수업이 있어요. 회원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저는 수업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회원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3,800원 이야기를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요. 다만 제가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이겨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3,800원을 가지고 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무언가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는 거예요. 상처를 안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것이냐요. 저는 일어서기로 했어요. 3,800원으로 산 젤리를 먹으면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기로 했어요. 이게 제 새로운 인생이에요. 민준이 없는 오롯이 제 것인 인생이요. 3,800원으로 시작된 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돼요. 분명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정리하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3,800원을 찾으세요.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점을요. 그 시작점에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저처럼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진짜로요. 이 행복을 여러분도 느끼시길 바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